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수입니다. 오랜만에 퀴즈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다음 중 법적인 이혼 사유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봤을 때. 2번, 시부모 또는 장인 장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번, 배우자가 밥 안 차려줄 때. 네, 두 개는 이혼 사유고 하나는 이혼 사유가 아닙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뉴스파이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실 네 분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이인철 변호사, 심리상담 전문가 박상희 소장, 그리고 MBN의 홍순빈 아나운서,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이쯤 되면요, 택시기사님들 차가 무섭다, 도로가 무섭다, 이게 아니라요, 사람이 무섭다, 이런 말씀들 하실 것 같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운전자 폭행 사건은 1년에 한 3,000건 정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제 새벽에도 이 폭행 사건이 일어난 건데요. 네. 늦은 밤에 한 밤거리에서 택시가 멈춰서고 그 안에서 20대 승객과 60대 택시기사가 내립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이 길거리에서 둘이 실랑이를 벌이는데 네. 이 실랑이가 급기야 몸싸움까지 번지게 됩니다. 지나가던 한 시민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그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도착해서 네. 이 둘을 떼어내려고 하는 순간, 그런데 이 60대 택시기사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잠시 후에 119 구급대원까지 와서 이 쓰러진 남성에게 심폐소생술까지 해서 네. 병원으로 후송을 하려고 했는데 네. 그런데 여전히 이 택시기사가 지금 병원에서 의식불명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하, 세상에. 아니, 백 팀장님, 저 택시 기사님 지금 안타깝게도 의식불명 상태라는데 저 택시 기사님하고 저 손님하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사실은 이제 택시 승객이 20대 초반의 남성인데요. 네. 60대 택시 기사가 운행하는 택시를 탔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목적지 인근까지 이제 왔었는데 네. 택시를 탔던 20대 초반의 승객이 만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구토를 해버립니다. 차 안에다가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택시 안에 시트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구토물에 의해서 이제 더럽혀졌죠.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택시 기사님이 이거를 좀 변상을 해라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대화 중에 밖으로 나왔어요. 네. 그런데 그 밖에 나온 상태에서 변상을 요구하는 60대 택시 기사를 22세 된 택시 남성 승객이 마구잡이로 폭력을 휘둘러 버립니다. 결국은 택시 기사가 택시 안에서 이미 신고를 한 상태였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대화 중에 경찰관이 출동을 했는데 네. 이때 쓰러져 버리는 거죠. 근데 결국 119에 의해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에 옮겼는데 네. 지금까지도 의식불명인 상태로 알려지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박 소장님, 아니 입장을 바꿔보세요. 택시 기사님, 그게 영업용 택시든 개인 택시든 떠나서요, 그 구토를 하면 시트에 오물이 다 묻어서 냄새고, 그리고 다 세척하려면 개인 비용 다 들으니까 변상 요구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짜증스럽고 화가 나는데 네. 정말 내 차에다가 그런 구토를 했을 때 그 택시 운전사께서는 당연히 배상하고 변상해라, 택시비도 졸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아닌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애기들이 차에다가 구토를 해도 그 냄새나 이런 게 굉장히 오래 갑니다. 당연히 변상을 해야 되는데 네. 이 변상해야 할 것을 변상하라고 했다고 구타를 하고 나서 이제 와서 이 딱한 20대 청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세상에. 있는데, 우리 운전사께서는 지금 의식이 완전히 잃으신 상태니 이건 네. 도대체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요. 이인철 변호사님, 네. 술 취한 상태라 기억 안 난다, 이렇게 말하면 다예요. 지금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걸? 예전에는 그런 사람을 봐줬다는 게 문제예요. 아하. 술에 만취할 경우에는 심신미약을 해서 감경이 됐는데 네. 요즘에는 봐주지 않습니다. 아하. 오히려 더 나쁜 사람이에요. 네. 주치 폭행은 더 가중처벌될 수가 있고요. 네. 특히 그 운행 중인 버스 기사님이나 택시 기사님을 폭행할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 승객들의 안전이 또 위험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치게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중처벌되는 특별법이 있거든요. 네. 그 특가법에 따르면 일반 폭행 같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아하. 이 가중처벌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만약에 기사님이 상해가 이뤘을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만약에 사망까지 하셨을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범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일 처리를 보니까요, 사건 처리를 보니까 지금 이
60대 택시 기사님, 이 어르신은요, 지금 의식 불명 상태인데 홍순빈 아나운서,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 남성에게 어떻게 죄를 묻고 있어요? 이 남성이 지금 경찰은요, 네. 2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남성, 그 피해를 당한 택시 운전기사의 뭐 상태를 지금 조금 더 지켜봐야 또 어떤 처벌을 내릴지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인철 변호사님. 네. 지금 이 정도 의식 불명 상태인데 단순 상해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게 법감정과 괴리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이런 게. 그렇죠. 이제 아직 의식 불명이기 때문에 네. 이제 상해밖에 안 되고, 다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가중처벌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택시 기사님하고 이제 승객하고 이제 그 붙을 수 있는 분쟁 중에 하나가 택시비예요. 아하. 택시비가 많이 나왔다. 택시비를 안 내고 그냥 갈 경우에는 이게 무전취식으로 이제 사기죄가 될 수 있고요. 네. 또 반대로 택시 기사님이 무리하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아하. 근데 그 경우에는 사실 경찰에 빨리 신고해야지만 분쟁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싸울 것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처벌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2살 남성이랍니다. 술 먹었다고 기억이 나지 않는답니다. 밥상머리 교육이 정말 떠오릅니다. 60대 어르신 택시기사님한테 자신이 잘못을 택시 내에서 구토를 했는데 변상을 요구한다고 주먹을 휘둘러요? 정말로 따끔한 단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경찰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세요. 지금 이 택시기사님의 가족은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의식불명 상태라니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택시 기사님들의 순환시대라도 과언이 아닌데 최근에는 또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홍수민 아나운서. 보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 그 영상이 공개가 돼서 논란이 됐었는데 일단 그 영상 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남성이 택시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흰색 상의를 입은 남성이죠. 그리고 이 남성이 승객이고 오른쪽에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택시 기사입니다. 아이고. 뒤에서 이렇게 발을 걸고 택시 운전기사가 넘어지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폭행 과정에서요. 네. 이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이렇게 정신을 잃고 또 쓰러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됐는데 이 승객이 태연하게 다시 택시를 타는 모습까지 이렇게 CCTV에 포착이 된 건데요. 이 남성은 쓰러져 있는 상태였고 네. 이 승객은 이 택시 안에서 20분 정도 있다가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가 됐다고 하는데 네. 이날 이 쓰러진 이 택시 기사는 결국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고 말았던 그런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아니 사망을 했어요. 지금 이건 사고가 아니에요. 사건이에요. 사건. 지금 이건 백 팀장님. 네. 지금 저 폭행으로 택시 기사님이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 네, 제가 이제 그 택시를 자주 이용을 하거든요. 예, 택시 기사분들이 이제 방송을 한다고 해서 많이 알아보시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지금 저런 경우도요. 34세 된 남성 승객이 굉장히 많지 않은 상태인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택시 기사를 했던 개인 택시 기사분인데 71세 된 정말 고령에 가까우신 분이죠. 네.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사실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목적지가 어디냐라고 반드시 묻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야 하차를 시켜주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이 취한 상태에서 소위 말하면 흔히 말하는 필름이 끊긴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택시 기사님은 안전하게 승객을 네. 목적지로 인도를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여러 번에 걸쳐서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흥얼흥얼거리고 목적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 안에서 폭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택시 기사분이 밖으로 아파트 인근 쪽으로 도주를 하는 거예요. 이제 피하는 네. 거죠, 현장을. 네. 그런데 거기 쫓아가서 결국은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는 바람에 이 71세 된 개인 택시 기사분이 돌아가신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아하. 결국은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네. 결국 이런 어떤 많지 않은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라고 해서 아까 이인철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이게 심신상실의 상태로 보는 경우가 예전에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이걸 보시면 돼요. 그런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고 다시 택시 안으로 들어가서 20분 만에 잠이 들었는데 지나가는 행인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해서 발견이 됐단 말이죠. 네. 근데 그때까지도 이 택시 기사분은 20여 분 동안 방치돼 있는 상태가 네. 됐었던 거죠. 아하. 정말로 아주 굉장히 재질이 나쁜 그런 범죄를 한 것이죠. 당연히 술에 취한 사람 취객이 타면요. 기사님들이 행선지를 묻게 돼 있습니다. 손님 어디로 가실까요? 어디로 모실까요?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술에 취해서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니까
택시 기사님 입장에는 되물을 수 있잖아요. 어디시라고요? 어디시라고요? 그 되물었다고. 목적지를 되물었다고 저렇게 보신 것처럼 택시에서 내려서 저 70대 어르신 30대 남성인데요. 70대 어르신이니까 아버지뻘이에요. 아버지뻘. 아버지뻘. 이 택시기사님을 무차별 폭행을 해서 목숨을 잃게 만든 남성입니다. 그런데 박상희 소장님, 네. 앞서 영상 잠깐 나왔잖아요. 네. 이 사람 대체 행동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한 다음에 구호조차한 게 아니라 다시 택시 문을 열고 조수석 가서 앉아서 잠이 들었다고요? 네, 그렇습니까? 그냥 목적지를 물어보니까 귀찮았던 거죠. 귀찮으니까 그냥 폭력을 막 쓰고 나서 한 아버지 같은 분은 본인한테 맞아서 사망하셨고 길거리에 쓰러졌는데 네. 심각함도 느끼지 못하고 위급성도 느끼지 못하고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다시 그 택시 안으로 들어가서 잠이 든 겁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이 사람이 평소 행실은 어땠을까라는 좀 추측이 들기도 하고요. 네. 이 시점에서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 심각성을 알았더라면 네. 정말 본인의 행동을 중단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죄를 하거나 혹은 이 구급차를 이제 넘어지셔서 쓰러져 계시니까요. 뭐 불러주시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 행동은 못할 망정 도망간 것도 아니고 그 택시 안에서 잤다는 사실이 얼마나 무딘 상태로 이렇게 범죄에 노출되어 있나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로 소름이 끼칩니다.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인철 변호사님, 네. 택시 기사님, 어르신들 이 폭행당하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면서요, 이게 지금. 이게 이제 매년 3,000건 이상이 발생한다고 하고요. 네. 또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끼리 싸움을 하다가 분쟁이 있다가 합의를 할 경우에는 통계 안 잡히거든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5,000건 이상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왜냐하면은 이렇게 처벌이 너무 경미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거라고 네. 봅니다. 실제로 실형 선고는 10%에 불과하고요. 어허. 대부분이 집행유예나 이제 벌금형으로 되는데 어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외국 가서 택시 타보신 분은 아시겠어요. 이 중간에 유리 칸막이가 돼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네네. 아예 그냥 폭행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어허. 기능이 있으니까 네. 우리나라도 그런 거 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좀 안타깝긴 하죠. 이 네. 승객분과 택시 기사님이 좀 이렇게 서로 불신하는 것 때문에 유리 칸막이 네.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해야 될 것 같고 네. 또 근본적으로는 우리들의 그 인식이 좀 변화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나 또 우리 이웃 같은 사람이 많아요. 또 그러네요. 사업하다가 어려우셔서 택시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택시 운전하시는 많은데 네. 정말 우리 가족과 친구같이 그럼 따뜻하게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지금 이 어르신은요, 안타깝게도 택시를 20년 동안 하셨던 분인데 안타깝게 저 취객이 날린 주먹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디 가서 이 죽음을 보상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족들의 청천벽력 같은 그리고 황망한 마음은 누가 달래줄 수 있는 거예요. 죄값이나 알기나 알까요? 지금도 술에 취해 그랬다고 그런 변명 일관할까요? 법이 살아있다면 이런 사람들 따끔하게 단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를 파헤치고 이슈를 터뜨리는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 지금 국회에서 단식 농성 중이죠. 오늘이 9일째입니다. 그런데 어제 날짜로 보면 8일차였잖아요. 단식 농성 8일차에 누군가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 농성장으로 찾아왔다는데 홍순빈 아나운서 누굽니까? 네, 어제가 바로 그 8일째였는데 네. 이 원내대표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했던 30대 남성의 아버지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어제 오전 9시 40분쯤에 네. 국회 본청 앞 그 천막으로 네. 이 아버지가 이렇게 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던 거죠. 아하. 그런데 이 사과를 이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네. 사과를 받아들였다는 뭐 이런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고요. 네, 그때 그러면 당시의 그러면 모습입니다. 네. 뭐 어제 이 30대 폭행 피의자,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했던 30대 남성의 그 아버지란 분이 저렇게 찾아왔던 장면 한번 보시고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지원입니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애하고 같이 올렸는데 이게 좀
아유, 뭐 얼마나 또 애들 걱정입니까. 저도 뭐 자식 키우는 애비로서 저는 뭐 미안하다는 말 외라 한번도 보고 그래 이렇게 얘기 볼까. 좀 보고 싶고 그래 많이 빠졌어. 같이 또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애들이 또 실수하면 할 수 있는데 또 호적에 빨간 줄 알기도 이게 많아. 내가 선처될 수 있거든. 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어제 밤늦게 앉아 집사람하고 왔는데 사과를 또 K 받아주시니까 처벌 안 되도록 뭐 최대한 그 협조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가지고 너무 고마울 따름입니다. 죄송합니다. 배웠을 때 없고 그런 질문 자체가 좀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 성격이나 제 성격에 그대로 오픈합니다. 배우고 있다고. 저는 우리 아들한테 일단 면회를 가보겠습니다. 대표님이 또 면회 가도 좋다 했으니까 죄송합니다. 더 이상 뭐 이래 저도 말하는 거는 너무 실례고 죄송합니다. 저렇게 어제 오전에 뉴스파이터가 아마 방송 중이었 좀 끝날 시간인가? 방송 중이었던 시간쯤이었습니다. 9시 40분쯤이었으니까요. 방송 중에 저렇게 일어나고 있었는데 박 소장님, 네. 이 폭행 피의자의 그 아버지란 분하고 그다음에 김성태 원내대표랑 얘기 뭐 저희가 잠시 들려드렸습니다마는 저 피의자의 아버지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저 자리에 찾아가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 전 국민이 보고 있는 곳에 그러니까요. 전 국민이 가서 사실 이제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라고 사죄를 하는 거고 보니까 또 무릎을 꿇고 앉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남자로서는 추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다 알듯이 아버지로서는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폭행범의 아버지 자식에 대한 어떤 죄의 대가를 같이 치르는 의미에서는 뭐 좀 혼나야 되는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전 국민 앞에서 아들을 대신해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는 아버지로서의 어떤 깊은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서도 저 순간만큼은 아버지로서 이해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보기는 좋았습니다. 물론 뭐 완전히 순수하게 정말로 이해한다라는 것보다는 또 목적에 맞게 이렇게 마음 넓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저기서 뭔가 굉장한 갈등이라던가 나쁜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할 수 있다. 나도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충분히 저 분위기가 이해는 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백 팀장님, 앞서 이제 보여드린 영상 보니까 이런저런 말을 주고받습니다.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이해한다 이런 말도 있었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했던 말 중에 또 호적에 빨간 줄 안 가게 뭐 좀 선처를 경찰에 부탁하겠다 이런 말도 했어요. 뭐 이렇게 좀 뭔가 자식 키우는 분들끼리의 어떤 좀 뭐 이심전심이랄까요? 좀 그런 걸 좀 나눈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호적에 빨간 줄 올라간다고 하는 말이 일반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좀 생소하게 들리실 것 같습니다. 이 김성태 원내대표 저분이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전에 호적부에 보면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구속이 되면은 호적부에 빨간 줄을 쳐가지고 구속된 일시라든가 어떤 범죄 제명이 기록이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호적에 빨간 줄 올라간다는 얘기가 그 의미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범죄 경력 조회를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지자체, 지금은 지자체라고 하지만 시군 구읍사무소 같은 데서 떼기도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범죄 경력 조회소가 바뀌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건데 중한 죄를 저질러서 구속이 되면 나중에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공직에 나가거나 아니면 어떤 공기업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출세에 지장이 있었죠. 왜냐하면 경찰서 정보과에다가 신원조회를 의뢰하게 되면 범죄 경력을 확인을 해서 통보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형태에서 범죄 경력자를 뽑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님이 아마 그 폭행 가해자 아버지에게 호적에 빨간 줄 안 가겠다고 하는 의미는 내가 선처를 해줌으로 해서 구속에서 구속 수사를 받는 게 아니라 구속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겠도록 도와주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진정성 있는 의미로 말씀을 전달한 것 같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근데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의 그 말, 좋은 말 어떻게 보면 찾아온 아버지에게 고맙기도 하고 해서 이 위로 차원에서 덕담 차원에서 내가 대개 아드님 호적에 빨간 줄 안 가게 선처하도록 할게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 김성태 원내대표가 노력한다고 선처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문제예요? 이번 사건이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구두로만 선체 달라고 하면은 크게 법적 효력이 없으니까 네. 보통은 이제 합의서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가셨을 때 이제 선체 준다고 했을 때 이제 합의서에 좀 사인 좀 해주시죠.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그런 네네. 말이 있잖아요. 저도 변호사 하면서 그런 많이 느끼는데 네. 실제로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그 아들이 철부지 아들인데 다른 사람을 심하게 폭행해가지고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사 재판을 받는데 네네. 그 어머니가 매일매일 판사님한테 탄원서도 쓰고 법정에도 출석해가지고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제가 아들 네. 잘못 키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안 하실 테니까 용서 좀 해주십시오. 네. 판사님이 감동해가지고 아들을 풀어줬어요. 다시는 죄 저지르지 마라. 어머니를 봐서라도 죄 저지르지 마라. 그래서 아들이 착하게 살았다는 그런 훈훈한 이제 얘기가 있거든요. 네. 이 사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국회의원을 폭행한 경우는 나쁘지만 네. 아버지가 정말로 이렇게 무릎 꿇고 사죄했기 때문에 한 번은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또 이 김성태 원내대표는 선처를 부탁할 마음이 있다고 이제 본인이 밝혔기 때문에 지금 구속이 된 이 남성 과연 어떻게 될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선처가 정말 되는지 한번 보고요. 그런 가운데 어제 이 찾아갔던 상황이 말씀드렸지만 어제 뉴스 파이터가 이 방송 중인 한 9시 40분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2시간쯤 있었나요? 11시 한 35분쯤에 홍순빈 아나운서, 김성태 원내대표의 어떤 그 신변에 뭔가 좀 이상 변화가 있었다면서요? 네, 일단 그 아버지가 찾아왔을 때가 9시 40분 정도였고 네. 한 5분간 대화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아버지 이제 아들을 보러 면회를 하러 경찰서로 향했고요. 네. 그로부터 한 2시간 후쯤에 네. 이 김성태 원내대표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입니다. 어제가 이제 그 단식 농성 8일차였죠. 그렇죠. 체력적으로도 이제 한계가 온 것 같은데 네. 이 지금 국회 앞에 있는 천막으로부터 병원까지 이 호흡곤란 증상 때문에 이송을 이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위급한 또 순간이 왔어요. 그래서 저게 8일째 단식 농성 중에 그 아버님, 폭행 피해자 아버님을 만나고 나서 한 2시간쯤 뒤에 갑작스레 호흡곤란 증세가 와서 보시는 것처럼 119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이송되는 모습 보이는데 당시 상황을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의원님 안 돼요. 더 이상 제가 옮겨야 됩니다. 옮겨야 됩니다. 도저히 안 돼요. 더 이상 볼 수 있어요. 양손 100% 올려주세요. 여기 몇 미터? 네, 저 모습을 이제 자유한국당 관계자, 당 관계자들, 뭐 장제원 수석 대변인도 있었습니다만 관계자들은 걱정스러운 이 눈빛으로 김성태 원내대표가 병원으로 실려가는 모습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게 됩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런데 여전히 병원에 가서도 이 투여는 거부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 병상에 침상에 누워 있었는데 카운터파트죠. 이 여야 협상의 카운터파트인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가 찾아옵니다. 저렇게 찾아와서 여러 가지 위문도 하고 하는데 그 우원식 원내대표가 왔을 때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고 그만해. 아니 건강해야 뭐 싸움도 하지. 아유 남 얘기했더니 뭐 네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네가 해줘야 내가 일어나지. 응?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유승민 대표가 저 문재인 대통령까지 해상을 하자는데 그걸 어떻게 해?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안 그랬잖아. 나는 그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고. 그만해 이제. 나 갈 거야. 수익 맞고 이제 그만해.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 국민들이 다 알잖아 이제. 나 좀 해줘. 힘들어 죽겠다. 네, 저렇게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가 가서 위로도 하고 수액 좀 맞아. 이제 그만 좀 해. 단식 풀어라. 국민들이
김 원내대표의 마음 다 알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위로하고 단식 중단을 이렇게 촉구했습니다만 김성태 원내대표는 그러니까 특검법을 좀 합의를 해줘. 지금 그렇게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소장님, 네. 마지막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했던 말 있잖아요. 네. 좀 힘들어 죽겠다. 네가 좀 해줘. 즉 특검법 타결되게 좀 힘 좀 써줘. 힘들어 죽겠단 말이 정말로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지금. 네, 저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여당, 야당의 원내대표가 둘이서 이런 심각한 상황에 목숨을 걸고 이제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구 같아 보이죠. 네, 이제 나 힘들어 죽겠다. 네가 좀 해줘. 그럼 이걸 어떻게 해? 이제 그만해. 완전히 그냥 사석에서 우리가 친구들끼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친구들끼리 주고받는 얘기를 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저런 말투로 대화를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정치에서는 적이지만 사석에서는 친구다라는 얘기를 저도 들었지만 막상 또 화면으로 보니까 좀 신기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김성태 원내대표로서는 사실 8일째 금식이 단식이면은 굉장히 힘들기는 하죠. 네. 그때 어떤 체면이나 이런 거 격식을 차리지 않고 친구한테 하듯이 네. 나 힘들어 죽겠으니까 네가 좀 도와서 빨리 특검을 좀 수용하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나약해지기도 했고 둘의 네. 관계가 친한가 보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원식 원내대표도 국회의원 선수가 3선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3번 당선됐고 김성태 원내대표도 3선이에요. 3번 당선됐고 나이는 굳이 제가 알아봤더니 우원식 원내대표가 57년생이고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58년생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 나이 들어가면서 다 친구처럼 지내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같은 3선이기도 해서 원내대표기도 해서 저렇게 친구처럼 야 네가 좀 해줘 나 죽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요 저 모습 보고 앞서 병원에 실려가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홍수민 아나운서 병원에 실려가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그 모습을 보고 지금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아까 구급차로 이 병원에 호송되는 모습 보이셨죠? 네. 그때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의 모습이 얼마 전에 그 폭행당할 때 오른쪽 이제 뺨에 그 파스를 붙이고 있었고 또 다른 모습은 배를 이렇게 티셔츠를 들어 올리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이 모습을 보고 네. 이제 누리꾼들 사이에서 모습이네. 그렇습니다. 이 모습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된 거예요. 왜요? 일부 누리꾼들이 아니 이거는 단식 때문에 배가 들어갔다는 거를 일부러 보여주려고 티셔츠를 올린 거다. 단식했다고 티내는 거 아니냐. 이런 누리꾼들의 의견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고 나니까 또 반대쪽에서는 네. 아니 더워서 올렸겠지. 네. 혹은 호흡이 안 되니까 가깝해서 올린 거 아닐까? 네. 이렇게 또 반박을 하는 이런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어제 하루 동안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런 네티즌들의 의견도 있고 또 일부 보도도 그런 뉘앙스로 보도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발끈했습니다. 백 팀장님. 네. 이 원내대변인과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까지 내면서 아주 발끈했습니다. 네, 사실은 정치 이념, 정치 지향적인 성향이 서로 틀리는 사람끼리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네. 이게 마치 이제 특검을 수용해라라고 하면서 정말로 호흡곤란이 왔을까? 네. 그리고 단식 예전에 보면 그 정치 지도자들 유명한 지도자분들이 정말 한 10며칠씩도 하시는 분이 있었죠. 네. 근데 단식 8일째, 9일째에 과연 호흡 곤란이 왔을까 이런 식으로 약간 의구심의 눈초리를 보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본인은 정작 힘들었기 때문에 호흡 곤란이 왔다고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 네티즌들의 의견을 많이 좀 공방을 하는 네티즌들의 의견을 봤는데 사실 저는 일부는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병원에 실려갈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응급실로 가게 되는 상황인데 이때 갑갑한 마음에 옷을 걷어 올릴 수도 있죠. 하지만 또 그 진실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뉴스의 중점에 지금 있는 분이 김성태 원내대표거든요. 하기 때문에 카메라가 있고 기자들이 취재를 한 상태에서 내가 이때 약간의 나를 좀 보여주고 내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그런 생각이 또 독자적으로 있을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호흡곤란 증세가 왔다 하기 때문에 갑갑해서 걷어 올린 걸로 추정이 되죠. 그렇지만 정치 지향적인 측면에서는 다르게 보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결국 환자인 상태죠. 단식을 스스로 하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봐줬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그런 논평을 냈어요. 정말 분노한답니다.
이런 악의적인 일부 네티즌들의 댓글과 일부 언론의 보도,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는 사람을 두고 단식한 티를 내려고 상의를 들어올렸다고 조롱하는 댓글과 기사를 보니 참 잔인들하시다. 부모님이 위중한 상황인데도 이럴 것이냐. 그러니까 당신들의 부모님들이 위중한 상황인데도 이럴 것이냐. 가슴에 통증이 오고 호흡에 곤란이 생겨서 답답함을 느끼면 여러분들은 옷부터 걷어올리지 않느냐. 참 잔인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인철 변호사님.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인 것도 물론이지만 그리고 단식 농사하면 지금 몸 상태가 말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다 대놓고 쇼를 한다는 뉘앙스로 악플 댓글을 올린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도 이 댓글은 좀 심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엄연히 정보통신법상의 그 명예훼손죄와 형법상의 모욕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티즌들이 정말로 그걸 글을 올리려면요. 본인이 한 일주일 정도 단식하시고 한번 올리시기 바랍니다. 단식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네. 한 끼 두 끼만 못 먹어도 정말로 힘든데 7일 동안 단식했으면 정말로 힘들 것 같고 네. 자신과 정치적인 노선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공격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실제로 민사적으로도 또 손해배상 책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모 변호사가 어떤 그 다른 네티즌들을 고소하고 소송했는데 10만 원 판결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댓글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저렇게 병원 실려가서요. 수액 투여 거부했다 그랬잖아요. 한 5시간 뒤쯤에 오후 4시 반에 어제입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에 다시 단식 농성장으로 복귀합니다. 한 5시간 만에 병원 실려간 지 5시간 만에 다시 복귀를 저렇게 김무성 전 대표 등이 찾아와서 또 위로를 하고 이제 아마 단식 농성 좀 그만해. 김 대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단식 농성 오늘까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9일째 이어져 가고 있고요.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도 방문해서 이 함께 김 원내대표를 또 위로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이 특검법에 대한 자세 등을 또 성토했다.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여당의 새 원내대표가 뽑힙니다. 어제로서 우원식 원내대표 임기가 다 끝났고요. 오늘 새 원내대표가 뽑히는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그 새로 뽑히는 여당 원내대표와의 뭔가 협상에 좀 기대를 거는 것 같은데 오늘 어떻게 될지, 뽑혀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요. 아마 이제 뭐 인터넷이나 이런 보도를 통해서 연예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연예인들이요. 최근에 좀 이혼하는 커플들이 좀 여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주의를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이 한때는 사랑했을 이 남녀, 이 부부가 어떤 이유로 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혼 후에 최근에 근황을 밝힌 방송인 김경란 씨 얘기부터 좀 해볼 텐데 박상희 소장님. 뭐 최근에 뭐 근황 밝혔다면서요? 네, 김경란 씨 전 아나운서죠. 그리고 네. 남편이었던 지금은 이혼을 했습니다. 네. 김상민 전 국회의원이었죠. 네. 근데 이 두 사람이 2015년 1월에 이제 결혼을 했다가 지금 3년 만에 이혼 조정 신청을 통해서 원만히 합의하에 이혼을 한 걸로 전해지거든요. 김경란 아나운서 이미지 굉장히 깔끔하고 지적이었기 때문에 네. 많은 대중들도 좋아했죠. 그래서 잘 지내나 궁금했는데 네. 7일에 SNS에 본인의 근황을 알렸습니다. 네. 굉장히 좀 편안하게 잘 있다. 부모님과 영화도 봤고 산책도 하고 네. 마트도 갔다. 그러면서 함께여서 그저 좋은 날이라고 쓴 걸 보니까 그래도 가족이 옆에 있어줘서 그냥 편안하게 이 아픔을 이기고 있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두 커플이 사실 결혼을 할 때 뭐 신앙의 공풍 부모도 있고 축의금 전체를 다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보내면서 이슈가 됐거든요. 그래서 네. 뭔가 선행에도 앞장서는 굉장히 본이 되는 부부라는 평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평이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는 건 개인적으로는 더 많이 부담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더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게 안타깝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담담히 전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사실 특히 또 연예인 분들의 이 결혼 소식도 마찬가지지만 또 헤어지는 소식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왜 헤어졌을까? 처음에는 사랑했을 텐데 하잖아요. 박 사장님. 왜 헤어졌어요? 두 사람이? 네. 정확한 지금 이유는 알려지고 있지는 않아요. 두 사람만의 문제니까요. 그렇지만 네. 이럴 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성격 차이라고 하잖아요. 두 분이 이제 굉장히 뭐 가치관이나 이런 것은 잘 맞았던 것 같은데 생활을 또 현실에서 하다 보니까 또 간극을 피할 수 없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냥 성격 차이다라고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성격 차이 뭐 흔히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만, 근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남녀가 헤어질 때 이혼 사유로 성격 차이만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 중에서도 네. 성격 차이 사유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4월에 통계청 이제 조사가 있었는데 네. 작년에 이혼한 10만 6,032건 중에 네. 어떤 사유로 이혼을 했나 살펴보니까 그런 통계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성격 차이가 무려 43.1%나 차지했다고 합니다. 절반에 육박하네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순위가 뭐 배우자의 부정 이게 7.1%, 네.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학대 이게 3.6%. 네. 하여튼 이런 것에 비해서 성격 차이로 인한 그 이혼이 의외로 많은 부분을 네.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조사였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이제 이혼 상담하는 분도 많잖아요. 근데 이게 뭐 의미가 있는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1995년부터 2016년까지 통계를 내봤대요. 이혼 상담 사례로 봤대요. 그랬더니 여성은 30대, 이혼 상담하러 온 사례입니다. 여성은 30대, 32.7%, 남성은 40대 비중이 높았답니다. 이것도 다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또 이혼 전문 변호사니까 그러니까요, 잘 알잖아요. 통계가 실질을 다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하, 성격 차이가 이렇게 많은 건 뭐냐면 네. 이 부부가 외부에 그냥 밝히기 싫어했던 거예요. 아. 쓰는데 성격 차이라고 보통 체크하지 뭐 내밀한 얘기까지 다 하진 아하, 않잖아요. 내가 네. 무슨 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밝히기 싫으니까 그냥 네. 성격 차이라고 하고요. 네. 실제로 제가 상담하면 성격 차이로만 이혼한다는 경우는 한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더 심각한 문제가 훨씬 더 많다고 아하.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또 이런 이혼 상담 해주는 분이 올린 글을 보니까 상담 칼럼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눈에 띄게. 밥을 혹시 차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밥 안 차려주는 아내에 대한 성토의 글이 올라왔던데 박상희 소장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밥을 안 차려주는 거, 남편에게 밥을 안 차려주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밥을 안 차려주는 그 현상만으로는 이혼 사유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밥을 왜 안 차려주느냐 하는 원인이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밤새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씨름하고 낮에도 너무 지쳐서 이 엄마가 너무 이제 체력적으로 수진돼 있기 때문에 네. 도저히 체력이 안 된다거나 네. 아니면 몸이 굉장히 아프다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또는 네. 굉장히 많은 경우가 남편하고 어떤 심적인 불화가 있어서 네. 남편에 대한 굉장히 그 수동적인 공격성을 보이는 거죠. 어허. 내가 당신하고 이렇게 사이가 지금 좋지 않고 나는 불만이 많은데 네.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밥을 차려주고 싶지는 않다라는 어떤 반항이나 불만을 표시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밥을 안 차려주는 것만으로는 어려운데 네. 예를 들어서 남편을 근본적으로 무시한다던가 남편의 존재감을 완전히 일부러 그렇게 네. 뭐 굉장히 그 아이들 앞에서 망신을 주려고 한다던가 네. 뭐 이런 상태라면 좀 심각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의 상담사를 읽어드리고 이인철 변호사님 마저 말씀드릴게요. 결혼한 지 7년 된 2살과 5살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아내와 얼마 전에 싸운 후부터 아내가 저와는 말을 안 하고 식사 때에도 아이들 밥만 차려주고 그런 경우 많을 것 같은데요. 제 밥은 차려주지 않고 있어서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그런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대한민국 뉴스 최초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상황극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상황극을요? 네. 저희가 이혼 법정이라서 네. 남편과 아내가 이혼하려고 하는 네. 법정이거든요.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남편분 왜 이혼하려고 오셨나요? 제가요 사실 밥은 안 거르게 해준다 그래가지고 심쿵해서 이혼을 한 거, 결혼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며칠 전에 싸웠어요 저희가. 네. 이 사람이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그래서 혹시나 밥은 차려주겠지. 밥도 안 차려주더라고요. 근데 또 저만 안 차려줘요. 애들은 저기서 멀찌감치 밥을 먹고 있고 그 애들 시선이 제가
두려워가지고 네. 이게 제가 맞게 살고 있나 싶더라고요. 아내분 왜 밥을 안 차려주셨나요? 네, 저희 남편이 굉장히 뭐 젊고 잘생긴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잔소리가 많아요. 맨날 뭐 돈을 아껴 써라 돈돈돈 거리고 제가 혼자서 사는 게 아니고 2살, 5살 애들하고 24시간 씨름하고 있고요. 네. 저는 정말 쉴 새도 없이 일하고 있는데 계속 와서 밥 차려라, 돈 아껴 써라, 애들 잘 봐라고 잔소리하는데 지금 밥 차려주는 게 대수인가요? 아내분도 일을 하고 계시죠? 저도 사실은 아이들 때문에 일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지만 남편의 벌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벌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벌자는 생각에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남편분. 우리나라 법에 밥은 꼭 아내가 차려준다는 법이 있습니까? 밥 먹으려고 결혼했어요? 그것도 본인이 차려 먹으면 이유 중 안 됩니까? 하나였거든요. 제가 심쿵을 해서 정말 결혼을 한 건데 이 사람이 그것만큼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아무리 싸워도 밥 한 끼 정도는 차려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이 사건은요. 이혼이 안 되니까 두 분이 잘해보시고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기 상황을 잘 봤습니다. 정말 몰입해서 잘 봤는데요. 아니 근데 지금 홍순빈 아나운서 얘기처럼 정말 결혼하면 밥도 잘 차려주고 매일매일 고기 반찬에 잘해줄 것 같아 그 심쿵 마음에 결혼했는데 정작 싸운 뒤에 밥을 안 차려준다. 아니 이혼 사유 될 것 같은데요, 인철 변호사님? 그러니까 만약에 전업주부고 네. 한 번도 밥을 안 차려줬다. 어허.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혹시나. 어허. 네. 근데 맞벌이잖아요. 맞벌이의 경우에는 아내가 또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어허. 반드시 밥을 아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어허. 제가 이제 가끔 변호사가 되면 남편한테 물어봐요. 아니 남편은 손이 없으니까 발이 없으니까 본인이 차려드시면 되잖아요. 밥 차리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거는 이혼이 안 되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오히려 아내한테 차라리 이런 치졸한 남편하고 차라리 이혼하시라.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치사하게 나옵니까? 근데 다시 한번 네. 마음을 바꿔드시고 네. 밥은 본인이 차려 드시면 아마 이 사건은 네.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극을 멀찌감치서 바라보고 계셨던 백기종 팀장께 여쭤볼게요. 약간의 이 시부모님 이 아들 홍수민 아나운서의 아버지 입장에서 즉 박상희 소장님한테는 시부모님 입장에서 한번 이 지금 상황을 좀 평가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양쪽 입장을 좀 대변을 하고 싶습니다. 아하. 예를 들어 지금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2살, 5살 된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각자 직업을 가지고 있고 맞벌이 부부란 말이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자,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그 시간에 자기만 출근 준비를 하고 나는 아이들 돌보고 아이들 밥 차려주고 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하면 왜 내 밥은 안 차려줘 하지 말고 네. 본인이 직접 가서 설거지도 하고 밥도 짓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사이에 부인은 아내는 아이들도 돌봐주고요. 네. 그런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이들 밥 주고 내 밥은 안 주지라고 하는 부분은 네. 아내의 그 어떤 정서적인 마음 그런 어떤 가정에서 열심히 고생하는 그런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네. 분명히 잘못이 있어요. 네. 하기 때문에 양쪽의 부모 그러니까 만약에 아들 입장에서 보는 아버지나 어머니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며느리가 왜 내 아들 밥도 안 챙겨주고 그래? 라고 하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만 네. 사실은 열린 마음으로 네. 애야 네 와이프가 그렇게 고생하잖냐 네. 라고 해서 어른스럽게 하면 아들이 이혼한 생각 안 하고 오히려 네. 내가 밥 지을게 라고 할 것 같습니다. 하기 네. 때문에 그 마음을 전달받은 네. 며느리의 친정 부모님은 또 얼마나 마음이 흐뭇할까요? 네. 그렇게 되면 아내가 서로 남편과 이혼할 상황도 아니고 또 사돈끼리도 굉장히 좋은 가정이 결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남편이 조금 물러서서 네. 밥도 짓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십시오. 네. 그러면 모든 게 만사형통 해결이 될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사실 백 팀장님은 교묘하게 가운데 줄타기로 가셨어요. 이 양측의 비난을 좀 모면하려고.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땐 박 소장님 네. 사실 이게 말처럼 하시면 누가 이혼 상담하러는 전국에 무슨 결혼 부분에 이혼 상담하러 누가 오겠어요? 말처럼 안 되니까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남편 입장에서는 이혼을 하다는 이렇게 말을 쉽게 꺼낸 거를 빼고 그 전에 남편의 상황만 이해를 하면 또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남편은 정말 아내에게 경제권을 주면서 우리가 알뜰살뜰하게 잘 살아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집에 가면은 뜯어보지도 않는 택배가 이렇게 와 있고 어허. 홈쇼핑 물건이 와 있고 네. 그러니까 언제 모아서 언제 집을 사냐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잔소리하니까 장모님까지 나오셔서 우리 딸에게 왜 돈돈돈거리면서 괴롭히냐라고 네. 이제 얘기하면서 돈 필요하면 내가 줄게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집에 보니까 장인어른하고 장모
부모의 사이가 항상 장인어른이 무시를 당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아, 내 10년, 20년 모습은 딱 저거구나. 저렇게 살 바에 내가 지금 정리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굉장히 뭐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언급하시는 것은 사실은 그 전에는 남편의 행동이 다 이해가 되고 심정이 이해된다고 하도 그렇게 이혼을 쉽게 결정하면 대한민국 부부, 가족이 얼마나 몇 명이나 남아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인철 변호사님, 사실 이 상담하신 남성 입장에서 이혼을 해야 되나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혼 그 생각이 들기 시작했으면 이 말은 실제 이혼을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뭔가 지금 이 답답한 상황, 아내와 말을 하지 못한, 대화를 하지 못한 상황을 좀 돌파구를 마련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본인은 밥 안 먹으면 이혼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정말 밥에 목숨 거는 남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밥이 도대체 뭔지.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도 우리 부부간에 불평등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가부장적인 문화가 있는 거예요. 밥은 아내가 차려야 된다. 아내가 일을 하건 주부는 무조건 밥을 아내가 차리고 남편은 그냥 에헴 하고 그냥 밥만 먹으면 된다. 이런 생각이 아직도 깔려 있어요. 아직도 불평등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기서 최초로 밝히는데 제가 준비한 법안이 있습니다. 5월 21일 날 이제 입법 청원할 거거든요. 부부 평등법이라고 너무나 실문해 보면은 불평등한 게 많습니다. 경제, 뭐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남녀가 평등하듯이 부부도 평등해야 됩니다. 야, 지금 실시간으로 여성분들에게 이 이인철 변호사님 인기가 쭉쭉쭉 올라가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5월 20일 날 법안을 또 발의하신다니까 또 한번 제가 또 기회 되면 소개해드릴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수민 아나운서 혹시 상황극 통해서 혹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아, 나는 결혼을 결심할 때 상대방에게 밥 차려줄 거지라고 물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해보니까 함부로 뭐 하나에 심쿵해서 결혼을 좀 해버리면 안 되겠다. 좀 오래 보고 결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아직 좀 힘들지 않군요. 좀 더 솔로가 길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그 경찰분들이 범인을 잡는 수단과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경찰이 진짜 눈썰미를 발휘한 영상이 또 준비가 됐는데요. 길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7초면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 정류장을 출발한 버스로 이 한 남성이 달려 들어갑니다. 얼마 전에요, 이 근방 상가에서 절도범이 들었는데 CCTV 분석해서 경찰이 이 절도범을 추적을 했지만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버스 정류장에서 한 7초 정도 멈춰 있었습니다. 잠시 이렇게 섰는데 이때 이 옆에 있던 경찰이 범인을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버스가 떠나버린 거죠. 그런데 이 경찰이 놓치지 않고 이렇게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버스에 딱 타서 이 맨 앞에 있는 저 승객 보이시죠? 저 승객의 얼굴 확인하고 경찰 신분증 보여주고 이 현장에서 이 승객, 이 범인을 체포하는 모습입니다. 아니, 백 팀장님. 저게 실합니까? 저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실합니다. 실화이고 팩트이고요. 지금 저도 이제 일선에서 많은 그 형사들이 자기가 맡은 사건의 용의자로 떠오르죠. CCTV에서 이제 발췌를 해가지고 그걸 컴퓨터에 모니터상에 올려놓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용 폰이 있습니다. 거기라든가 내가 가지고 다니는 폰에다가 이 용의자의 얼굴을 저장을 합니다. 이런 정도면 명확하게 범죄가 입증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항상 머릿속에 암기를 하고 다닙니다. 근데 저런 경우에도 대구 북부경찰서 형사과의 김도현 경사로 지금 확인이 됐는데요. 이분이 평소에 범인을 잡고자 하는 신념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본인의 핸드폰, 업무폰에다 모두 저장을 해놓고 길을 걷다가 길을 걷는데 버스에 제일 앞좌석에 타고 있는 범인이 짧은 스포츠 머리에 용의자 인상착의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버스가 출발했는데 70여 미터를 뛰어가서 사실은 41세 된 형사인데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으면 버스를 절대 따라잡지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뛰어가서 결국은 미란다 원칙 고지하고 확인한 다음에 체포를 했는데 이제 저 범인이 10일 전에 꽃가게에 들어가서 현금을 훔친 범인인데 CCTV를 분석을 해가지고 확정을 지은 그런 범인이었습니다. 앞서 그 백 팀장님 취재하셨는데 어디 경찰서에 어느 분이시라고요? 경찰분? 대구 동부경찰서 대구 동부서에 형사과의 김도현 경사. 김도현 경사님. 그리고
함께 영상에서 보셨던 파트너 있습니다. 2인 1조로 아마 움직이셨나 봐요. 정종환 경사님도 같이 고생해서 범인을 잡으셨는데 경찰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갔던 이유가 경찰에 갔던 이유가 네. 버스 저희가 카드를 그거 뭐 압수영 잘라갖고 탑승 내역을 봤습니다. 탑승 내역 보니까 그쪽에서 한 2번 탔는 게 있더라고요. 많이 넣었는데 혹시나 마음에 가서 이제 그쪽에서 아는 사람이 있는가 싶어갖고 탐문을 했었죠. 저 버스 타고 지나갈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했는데 우연찮게 진짜 버스 타고 지나가는 걸 봤는 거죠. 나 진짜 얼핏 지나가는 거 봤습니다. 옆으로 지나가는 거를 봤는데 이제 머리가 완전 빡빡 머리 비슷하게 짰거든요. 정확하게 야라고 생각 못했고 비쌀 것 같다 싶어갖고 그냥 무작정 뛰었죠 바로. 저 일주일 동안 계속 그 사건만 계속 추적했었죠. 한 200군데 넘게 봤을 겁니다 아마. CCTV랑 블랙박스랑 다 해갖고 한 200군데 더 넘게 봤을 거예요 아마. 인적 사항이 안 나온 상태니까 집도 거주지도 안 나오고 누군지도 안 나오고 얼굴만 나온 거죠 말 그대로. 꿈에서도 나타나고요. 뭐 항상 계속 보니까요. 네, 범인 얼굴이 얼마나 자신의 휴대전화에 범인의 얼굴을 저장해서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했으면 꿈에서도 나타난답니까? 근데 이인철 변호사님, 그냥 약간의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이 경찰분들이 범인 얼굴을 휴대전화에 저장해놓고 틈날 때마다 보면 아마 부인분들께서 자기 뭐해? 뭐 보는 거야? 아마 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인 얼굴이나 결혼 안 하신 분은 애인 얼굴보다 더 많이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로 잘한 것 같고 이 범인 입장에서는 운수가 나쁜 날이죠. 만약에 버스 반대편에 앉아 있었으면은 안 걸렸을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경찰 입장에서는 운수가 좋은 날이고 정말로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진정한 프로다. 친구입니다. 진정한 프로니까 포상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저 때가 7초가 말이 7초죠. 저걸 또 앞서 보셨죠. 우다다다 달려가서 그 버스를 세운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저 박상희 소장님, 이 타고 있던 범인은요. 설마 내가 버스를 타고 왔는데 잡히겠어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본인이 잡히려고 이 버스가 쓴다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범인이 맨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이 경찰께서 들어가셔가지고 살짝 찾아봅니다. 그러다가 맨 앞에 있으니까 끌려 나가거든요. 정말 하늘이 무너졌겠죠. 도망갈 새도 없고 어떻게 생각할 새도 없고 그렇지만 이 정도 되면 정말 집념의 경찰을 하늘이 도왔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그냥 잡히는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도연 경사님, 대구 동부서입니다. 김도연 경사님 그리고 정종환 경사님 정말로 큰 일을 해내셨는데 근데요. 홍순빈 아나운서 경찰분들이 눈만 좋은 게 아니라 귀도 좋아야 된다. 그런 말이 있던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즘은 눈썰미뿐만 아니라 소위 얘기해서 귀썰미까지 귀썰미야. 좋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귀썰미요? 또 말주변까지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잠을 자고 있던 한 여경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스피싱범과 여경이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데요. 그 음성 파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인 포함한 다수 명의자들한테 통장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가량의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양도를 받았다고 진술한 상태거든요. 김명철 명의도용 다르기 사건 녹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인 조서는 왜 받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피해자니까. 본인 담당수사관님이 본인 피해자래요? 그래서 본인 명의로 배제된 대포통장 2장 안에는 불법 사기 관련 자금이 들어있었어요. 그럼 제가 피해자가 아닌 거예요? 아직은 피해자가 아니신 거예요. 좀 오늘 불편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오늘 하루만 고생하시면 피해자 입증 안돼 되시는 거거든요. 일단은 며칠 준비하시고 핸드폰 충전기 꽂아 놓으시고 준비 다 하시고 바로 저한테 준비 다 했습니다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2, 3분 안에는 준비가 되실까요? 네, 충분히 돼요. 양말 신고 신발만 신으면 돼요. 남영역 부근에 있는 은행으로 가도 될까요? 전혀 상관없어요. 네, 저렇게 대화가 정신없이 오가는데 그래서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 통장, 지금 보이스피싱범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갖고 계신 통장이 대포 통장인데 거기 불법 자금이 들어있습니다. 그거 정말 가져오세요. 그걸 가져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이 여경 입장에서는 뭔가 이 보이스피싱범이 있구나 해서 이 동료 경찰들한테 연락을 해놓고 그 돈을 마치 이 보이스피싱범에게 가져가는 척하면서 현장에서 이 보이스피싱범을 체포를 한 겁니다. 백 팀장님, 보이스피싱범을 보이스피싱한 거예요? 뭡니까 이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 보이스피싱범을 보이스피싱했는데 지금 보이스피싱의 특징이 사실은 예전에 보면 중국 동포들
언변 말투라든가 뭐 이런 형태의 말해서 대충 이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근데 지금 시청자 분들께서 들으셨지만 굉장히 명확한 서울말씨 표준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게 이제 속기 십상인데 사실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은 즉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 동료 팀에게 메신저로 연락을 해서 남영역 인근에서 이제 뭐 체포를 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보도가 돼서 실명을 말씀드립니다만 웃음을 많이 주는 박슬기 씨라든가 그다음에 김태용 감독의 아내죠 탕혜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홍석천 씨라든가 이런 분들 연예인들도 보이스피싱을 많이 당했어요. 뭐 5천만 원,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당했는데 사실은 이 금융기관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수사기관에서 뭐 당신 계좌에 불법 자금이 들어있다. 그다음에 이체를 해라. 그리고 어디로 현금을 인출해 나와라.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런 전화가 오시면 끊고 반드시 신고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일단 저렇게 통화는 최초 통화는 이루어졌지만 이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기지를 발휘했으니까. 그럴 일단 은행으로 간답니다. 은행으로 가서 보이스피싱범과 통화는 계속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시고 이어폰도 전부 주머니에 넣으시고 업무 다 보시고 완전히 밖으로 나오셔서 저한테 업무 보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얼마를 현물을 하신 거예요? 일단 700만 원이요. 5만 원권으로요. 전부? 네. 여보세요? 네. 네, 감독관님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리신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택시 타시고 네, 삼각지역으로 좀 이동해 주세요. 삼각지역. 삼각지역으로 오시는 거예요? 네, 삼각지역으로 감독관님이랑 수사관님 전부 이렇게 진행해 드릴게요. 오셨어요. 주세요. 네, 바꿔주세요. 네, 도착했습니다. 지금 최대한 빨리 복귀 좀 해주세요. 네. 네, 서류 받았으면 받았다부터 전부 진술하세요. 네. 감독관님한테 따뜻한 말씀 한마디 전해주면서 잘 부탁드린다라고 전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홍수미라는 잡히긴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조금만 더 상황 얘기해드리면 지금 계속 통화를 하면서 은행에서 지금 주고받은 통화 내용을 들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보이스피싱범이 소위 감독관이라고 불리는 분을 삼각지로 보낼 테니까 거기서 그 감독관님한테 돈을 건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감독관이라는 사람 알고 보니까 대면 편취범이었는데 이 여경이 그 돈을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해서 아까 마지막에서 들으셨듯이 뭐 감사합니다 말을 전해주세요 하니까 여경이 감사합니다라는 말까지 전해드렸던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현장에는 이 대면 편취범뿐만 아니라 경찰서 4팀장님, 남경장님이 현장에 계셔가지고 그 현장에서 이 피의자를 체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 전화를 했던 사람은 못 잡은 거잖아요. 직접 현장에 나와서 돈을 건네받는 사람은 일단 일당만 잡은 거 아니에요? 백 팀장님 어떻습니까? 네. 뭐 사실은 이제 그 원래 이제 저게 보이스피싱 하는 그 서버 소위 말하면 본거지는 대부분 외국에 있고요. 특히 중국 쪽에 많이 있거든요. 뭐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 같은 경우에는 일개 팀이 중국까지 가서 지금은 중국 공안하고 협의를 해서 체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현재 나오는 사람은 일당만 체포를 하고 나머지는 쉽지 않습니다. 이 기지를 발휘했던 김민하 순경입니다. 김민하 순경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순경입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는 날이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아침에 늦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받았더니 보이스피싱 전화였어요. 전화가 처음 온 게 아니고 한 그 전에 3번 이 정도 왔었는데 그 전에는 뭐 전화 받아도 뭐 그냥 개인정보만 묻고 끊거나 아니면은 제가 돈이 한 몇백만 원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관심 없다는 듯이 끊더라고요. 그래갖고 다음번에는 좀 돈이 많이 있다고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이번엔 받아서 그렇게 하게 됐어요. 나중에 경찰인 걸 나중에 그 밝혔을 때 그거 굉장히 어땠어요? 그 전화한 상대방한테는 밝히지 않았고 인출책한테는 밝혔는데 뭐 어떻게 경찰이 왔냐고 알고 왔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전화 받은 장본인이라고 그랬더니 막 좀 당황해 하셨어요, 되게. 정말 근데
이인철 변호사님, 왜 이런 보이스피싱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피해자가 많고 수익이 많고 검거율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전화로 돈을 요구한다.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시고 절대로 돈 주지 마시고 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또 보이스피싱범들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니까 우리 경찰분들이 밤낮으로 노력을 또 하시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전히 공전 중인 국회에 딱 한마디 하겠습니다. 세비 통째로 받아 가셔야겠습니까? 세비는커녕 세금을 붙여야, 붙여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